저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이고요. 저희는 네 자매입니다.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일구신 회사를 두고 저희 자매가 친아버지처럼 따르던 막내 삼촌에게 배신당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너무도 큰 충격과 배신에 제가 한동안 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김준호 회장님이셨습니다. 1970년대 후반 변변찮은 자본도 없이 자동차 부품 공장을 시작하셨죠. 아버지는 당시 32살이었고 손에 쥔 건 은행에서 빌린 300만 원과 무너진 공장 하나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서 자재를 구해오고 낮엔 영업을 뛰고 밤늦게까지 용접하고 잠은 사무실 책상에서 쪽잠으로 때우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손은 늘 굳은 살과 기름때로 거칠었고 저녁을 같이 먹을 때면 어김없이 밥상 위에서 졸곤 하셨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뒤에서 공장 식당을 운영하며 직원들 밥을 챙기셨습니다. 둘은 부부라기보다 전우처럼 함께 싸우는 동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12살이 되던 해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통증을 혼자 참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자는 아버지 말씀을 괜찮아 좀 쉬면 나으라며 거절하셨죠. 그러다 쓰러지셨고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말기였습니다. 석 달을 버티다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술만 드셨습니다. 공장에도 안 나가시고 어둠 속에서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어린 나이에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고 계신다는 걸. 그때 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막내 삼촌, 아버지의 10살 아래 동생인 김진호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당시 22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입사를 앞둔 상태였지만 형님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공장으로 왔습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삼촌은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 옆에 앉았고 아버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촌은 어릴 때부터 저희 네 자매와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오히려 오빠처럼 저희를 챙겨주었고 어머니를 대신해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 행사에도 같이 와주곤 했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왕따를 당했을 때도 학교에 찾아와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해 주신 분이 삼촌이었습니다. 둘째는 수학여행비가 없어 못 간다고 울었을 때 자기 알바비를 몰래 쥐어주신 분도 삼촌이었습니다. 셋째가 대학 입시에 떨어져 방문을 잠그고 울 때 밤새 문 앞에서 괜찮아, 재수하면 돼. 삼촌이 학원비 다 낼게라고 달래주신 분도 삼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키우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바빴기에 저희에게 삼촌은 보호자이자 친구였고 때로는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저희는 삼촌을 깊이 따랐습니다. 명절에 세배를 드릴 때도 아버지 다음은 늘 삼촌이었고 무슨 고민이 있으면 아버지보다 삼촌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삼촌은 늘 웃으며 내 조카들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회사는 국내 토보 안에 드는 자동차 부품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출도 활발했고 직원은 3,000명이 넘었으며 자산 가치는 1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나왔죠. 저는 뉴스에서 아버지 회사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공장 기숙사 단칸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자랐던 제가 이제는 김 회장 장녀로 불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재산 대부분을 회사에 재투자하며 살아오셨고 여전히 출근길엔 김밥과 커피로 아침을 때우셨습니다. 내가 남길 건 돈이 아니라 너희 엄마 없는 빈자리 안 느끼게 해준 너희들과 이 회사야. 이 회사는 4명이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게 이미 법무사랑 다 정리해놨다. 아버지는 명절 때마다 술잔을 기울이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자매는 서로 손을 잡으며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유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라고 대답했고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삼촌은 아버지 회사의 전무이사였습니다. 회계와 관리 쪽을 맡았고 사실상 2인자였죠.
아버지는 진우는 피도 섞인 내 동생이고 누구보다 회사를 잘 안다. 내가 쓰러지면 회사는 진우가 지켜줄 거야 라며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저희 자매도 삼촌을 믿었습니다. 큰 회사를 이끄는 형님 뒤에서 조용히 묵묵히 회사를 지키는 분이라며 존경했죠. 삼촌은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해도 형님이 다 하신 거죠. 저는 그저 심부름꾼입니다 라며 뒤로 물러섰고 회사 행사에서도 늘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 자매는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회사 비서실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 일정을 관리하고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때로는 아버지 대신 외부 미팅에 참석했죠. 둘째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웠고 셋째는 초등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막내는 피아노 강사로 동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며 명절이나 아버지 생신에는 빠짐없이 모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삼촌도 함께였고 우리는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가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임원회 중에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외근 중이었고 삼촌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영아 빨리 와. 형님이 쓰러지셨어.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둘째와 셋째가 와 있었고 막내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삼촌은 복도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는 상태로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죠. 의사 선생님은 오른쪽 뇌 전체에 출혈이 있습니다. 생명은 유지할 수 있지만 의식을 회복하실 가능성은 20% 미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 자매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둘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셋째는 벽에 기대 숨을 헐떡였으며 막내는 문 밖으로 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병원을 지켰습니다. 교대로 24시간 간병하며 아버지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선영이에요. 눈 좀 떠보세요. 아빠 둘째 현영이야. 아빠 없으면 우리 어떡해. 아버지 제발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6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들은 장기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삼촌은 늘 병원에 있었습니다. 저희보다 더 자주 왔고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회사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형님, 이번 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수출 계약도 새로 3건 따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회사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삼촌이 고마웠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상황에서 회사까지 혼자 책임지는 삼촌의 모습이 든든했고 역시 삼촌이야. 우리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라며 서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건 그 시간 동안 삼촌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2020년 1월 눈을 감으셨습니다. 정확히 1년 3개월 만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희 4자매와 삼촌이 모두 병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결국 일직선이 되는 순간 저희는 아버지 침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삼촌도 울었습니다. 아니, 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연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장례식은 전국 각지에서 조문객이 찾아올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정치인, 재계 인사, 언론, 협력업체 대표들, 아버지는 그렇게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떠나셨습니다. 3일장이었지만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고 조의금만 5억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삼촌은 장례식 내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상주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조문객들은 동생분이 얼마나 형님을 따랐는지 다 알죠. 이제 동생분이 회사 잘 이끌어 주실 거예요 라고 말했고 저희 자매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삼촌이 아버지 몫까지 감당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49제가 지나고 얼마 후 저와 자매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회사 법무팀에서 유산 정리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겁니다. 삼촌이 이사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대표이사에 선임되어 있었고 아버지 명의의 회사 지분 60%가 이미 삼촌에게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부동산 12채, 주식 200억 원어치, 예금 300억 원 모두 삼촌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제게 서류를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회장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실 분이 아니신데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양도 일자는 2019년 11월. 아버지가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회사는 너희 넷이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있게 준비해놨다고 하셨거든요. 심지어 제가 비서로 일하면서 아버지의 모든 일정과 서류를 관리했는데 그런 서류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자매들을 불렀고 우리는 삼촌을 만나러 갔습니다. 삼촌은 회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그 자리에. 저희가 들어서자 삼촌은 웃으며 왔구나. 무슨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삼촌, 이게 뭐예요? 왜 아버지 재산이 전부 삼촌 명의로 되어 있어요? 삼촌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차갑고 단호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 모든 자산을 내게 양도하셨습니다. 유언장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삼촌이 내민 유언장에는 아버지 서명이 있었고 공증까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둘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삼촌, 그 시기에 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셨잖아요. 어떻게 서명을 하셨어요? 삼촌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의식이 있으실 때 미리 하신 거야. 형님은 너희들이 회사 경영을 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아셨어. 그래서 나한테 맡기신 거야. 셋째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아버지는 우리한테 똑같이 나눠주신다고 하셨어요. 삼촌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 법적으로는 이 유언장이 전부야. 저희는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큰 충격의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토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삼촌이 친아버지처럼 따랐던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아버지가 의식 없이 병원에 누워 계시던 시기였고 병원 출입기록상 외부인이 병실을 드나든 흔적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24시간 교대로 간병했기 때문에 삼촌이 혼자 아버지를 만날 기회도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고 저희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유언장과 재산 양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조나 강요가 있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금융거래 기록, 병원 진료 기록, 회사 회계장부 모두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악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던 1년간 회사 자금 중 약 500억 원이 삼촌 개인 계좌로 수차례 이체되어 있었던 겁니다. 명목은 긴급 운영자금, 해외 투자금 등이었지만 실제로는 모두 삼촌 개인 계좌로 들어간 뒤 사라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의 인감과 비밀번호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에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는 2019년 10월 15일 이후 의식 없는 상태 지속. 의사소통 불가능. 자필 서명 능력 없음. 그런데 유언장 작성일은 2019년 11월 20일.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삼촌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혐의는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처음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삼촌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고 언론 플레이도 시작했습니다. 조카들이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삼촌을 모함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가 나왔고 인터넷에는 저희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회계팀장이었던 최 과장이라는 직원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온 겁니다. 상무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삼촌이 형님이 쓰러졌을 때가 기회다.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며 직접 회계 조작을 지시했고 유 원장 위조도 삼촌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과장은 녹음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삼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형님 인감을 써서 서류 만들어. 걱정 마, 형님은 깨어나지 못할 거야.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삼촌이 맞나? 우리를 그토록 아껴주던 그 사람이? 게다가 유 원장 공증을 맡은 변호사가 삼촌과 대학 동기였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그 변호사는 결국 허위 공증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고 서명 감정 결과 역시 아버지 필체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감정사는 필압, 기울기, 획순 모두 다릅니다. 이는 명백히 다른 사람이 쓴 서명입니다. 라고 명확히 증언했습니다. 삼촌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삼촌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오르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언론은 중견기업 김 회장 유산 8천억 횡령, 동생 구속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했고 저희는 정신없이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재판은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삼촌 측 변호인은 형님이 생전에 동생에게 회사를 맡기고 싶어 하셨다며 주장했지만 증거는 모두 저희 편이었습니다. 병원 기록, 녹음 파일, 회계장부, 필적 감정 결과. 법정에서 최 과장이 증언할 때 삼촌은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가을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삼촌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유 원장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저희 자매에게 4천억 원의 유산 반환과 더불어 추가 손해배상 1천억 원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총 5천억. 삼촌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희 자매는 법정 밖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년 반 동안의 치열한 싸움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망함이 컸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믿었던 가족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후 저희 자매는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어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로 전체 경영을 총괄하고 둘째는 인사와 복지를, 셋째는 홍보와 교육을, 막내는 재무와 회계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보다 투명하고 따뜻한 조직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직원 복지를 확대하고 비리는 철저히 감시하며 소통하는 경영을 실천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아버지 뜻을 기리기 위해 김준호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자산 500억 원을 출연해 만든 이 재단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가족 상속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재단 첫 해에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단상에 올라와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대학은 꿈도 못 꿨는데 이 장학금 덕분에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김준호 할아버지 같은 분 덕분에 제가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저도 꼭 누구한테 도움 주는 사람이 될게요. 그 말에 저희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유산이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것이 이렇게 좋은 곳에 쓰인다는 것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삼촌은 지금도 저희를 원망한다고 들었습니다.
출소 후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연락이 없었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삼촌 가족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때 한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할 힘도 없고 미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침묵을 강요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의는 느릴 뿐 반드시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의 도리가 있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습니다. 매년 아버지 기일이 되면 저희 자매는 모여 성묘를 갑니다. 아버지 산소 앞에서 저는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지켜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것들을 이제는 저희가 지켜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 딸들. 저희 자매는 손을 잡고 웃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